아들을 죽인 이유를 알아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약혼녀와 소파에 앉아있을 때였다. 바로 전날 밤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약혼녀는 벌써 하객 리스트와 케이크 예약을 알아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 토마스는 유모차에서 자는 중이었다.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소를 결정하던 중 약혼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그리곤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지만 약혼녀는 달달 떨리는 치아를 간신히 이겨내고 힘들게 입술을 움직이며 간신히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추워. 너무 춥다고. 때는 7월이었다. 거기다가 여기는 무덥기로 소문난 애리조나주였다. 약혼녀의 추위를 달래주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혼녀는 자기 몸을 거의 반으로 접다시피 한 채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단어만을 지독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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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토마스가 울기 시작했다. 지금 무엇인가가 단단히 잘못됐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옆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마치 나뭇가지가 꺾이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가보니 약혼녀가 축 늘어진 토마스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온통 피바다였다. 약혼녀가 토마스를 먹고 있었다. 무슨 짓이야? 내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약혼녀는 내 목소리 따윈 들리지 않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약혼녀로부터 토마스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오로지 먹을까? 라고 외치면서 강철같이 단단한 악력으로 아이의 가녀린 다리를 잡고 버티는 것이었다. 총을 찾아야 했다. 그때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그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교외 지역의 영아식인 사이코. 모두가 떠나버린 빈집이 머금고 있는 고요함 때문에 귀가 먹먹했다. 결국 약혼녀와 토마스의 물건은 전부 갖다 버렸다.
다만 어째서인지 나는 약혼녀에게 주었던 약혼 반지만큼은 남겨두고 있었다. 사실 그 반지는 나와 약혼녀가 네바다 산맥을 하이킹하던 도중에 발견한 것으로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기 직전의 일이었다. 녹슬고 더러워진 금색 밴드링에는 알파벳 TD라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다. 확실히 오래된 반지였다. 차마 그것마저 버릴 순 없었다. 약혼녀는 항상 그 반지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최근 역사학자로 일하는 친구가 그 반지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친구는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피커폰으로 울리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핸드폰 화면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쨌든 남기고 싶었다. 죽은 약혼녀를 기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마이크, 아무래도 그 반지 보통 반지가 아닌 것 같아. 친구의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쥐고 있는 내 손이 점점 저려오는 기분이었다. 손이 왜 이러지? 외관으로 봤을 때 19세기 중반쯤 만들어진 것 같아. 히터를 더 강하게 틀었다. 이상하게 계속 추웠다. 발견한 위치로 봐선 산맥을 넘어오던 정창민이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추워. 살면서 이렇게까지 추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극심한 허기 때문에 속이 꽉꽉 뭉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각인 말인데 누군지 알 것 같아.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미스터리 하나를 풀게 되는 거야. 너무 배고파. 아무리 애써도 추워. 먹을 것이 필요해. 살아남아야 해. 고기가 필요해. 고기.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친구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저 쉴 틈 없이 주인이 사라진 빈 공간을 향해 설명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여기 새겨진 TD라는 이니셜은 탐슨 도너를 말하는 것 같아. 그 여자 남편이 도너 파티라고 불리던 개척자 집단의 우두머리였거든. 밖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듣지 못한 채 흥분한 목소리로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여자 아직까지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도너 파티 또는 도너 리드 파티라고 불리는 그들은 미국 중서부에서 마차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미국 개척자들의 그룹이었다. 사고로 인해 조난당한 그들은 1846년에서 47년 사이의 겨울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눈 속에서 갇혀 지냈다. 이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해 식인 풍습에 의지했으며 주로 기아와 질병, 극심한 추위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먹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2명의 미국인 원주민 가이드를
식인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어제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옆집 노인의 불운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검시관은 노인이 방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죠. 저항, 침입 등 아기를 품고 행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의 시신 근처에 놓인 핸드폰에서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참 아름다웠지만 꽤 지친 내색이었으며 의자에 앉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제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말로 시작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성은 잠시 스마트워치 알림을 확인하더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잭 라일리라고 소개했지만 솔직히 그 이름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그 남자가 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 영상은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울리고 심호흡을 하는 것 외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나는 이 잭이라는 남자가 이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인지, 여성에게 끝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숨막히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와는 몇 번 만났어요. 데이트 내내 참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몹시도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난 감사할 줄 아는 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알림, 심호흡. 어젠 그의 집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불평했더니 갑자기 그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죠.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깨어나 보니 우리 집이었고 내 목에는 튜브가 박혀 있었죠. 잭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가 튜브를 뽑았어요. 이번에도 반복. 입술이 퍼렇게 변하고 피부도 더 창백해졌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뇌 어딘가에는 우리 몸이 돌아가게 만드는 수질인지 뭔지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죠. 잭은 굳이 내 뇌를 열지 않아도 그것을 비틀어 버리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다만 2번 다시는
고칠 수 없다고 했죠. 잭은 내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워치가 울리자 내 근심도 커졌습니다. 이제 여성의 얼굴에 혈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내가 죽으면 다음 타깃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 영상이나 나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요. 침대에 편지도 몇 장 써뒀어요. 부디 제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여성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영상을 마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신에 다가가서 처음으로 여성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성이 설정한 수없이 많은 미리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숨쉬기. 두 사람이 숲속을 걷고 있다. 배가 불뚝 나오고 머리가 까진 엉망이 된 회색 정장을 입은 헨리 쉬어스와 그 뒤로 라이프를 켜는 딜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쉬어스가 물었다. 돈? 딜런이 대답했다. 이게 당신이 하는 일이요? 가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쉬어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알아. 딜런이 대답했다. 난 돈을 원해. 절 보내주세요. 돈은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그렇게는 안 돼. 딜런이 말했다. 내 고용주가 화낼 테니까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날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날 쓰지 않을 거란 말이야. 고용주가 누군데요? 쉬어스가 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돈 주면서 정탁했으니까. 딜런이 말했다. 아니, 여자라던가. 나도 몰라. 뭐 상관없어. 숲이 더 우거짐에 따라 들어오는 빛도 줄어들었다. 두 사람이 계속 걷는 가운데 쉬어스의 걸음이 느려졌다. 딜런도 마찬가지였다. 내겐 아내가 있단 말이오. 쉬어스가 터지듯이 외쳤다. 게다가 아들도 둘이나 있어.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에다가 우리 가족에겐 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신 처자식이 어떤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딜런이 말했다. 물론 모친 상황은 몰랐지만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니 안타깝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달라질 건 없어.
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오스가 빌었다. 제발요. 원하는 것 다 들어드릴게요. 소용없어. 딜런이 말했다. 당신을 아직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끌어다 넣기 싫어서일 뿐이니까. 제발요. 딜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봐. 다들 내가 결정을 바꾸거나 일을 그르치리라고 생각해.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줄 거로 착각하지. 영화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나도 이미 여러 차례 해본 일이고 매번 별일 없이 마무리했거든. 그런 영화에 반전이란 없어. 그저 엔딩만 있을 뿐이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 나도 알아. 지옥에 나가라! 고래고래 고함치던 시오스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깊이 파인 구덩이가, 그리고 그 깊이만큼 높게 쌓인 흙이 있었다. 그리고 삽 한 자루. 그는 우리 모두를 저주한 거야. 딜런이 말했다. 무릎 꿇어. 시오스가 딜런을 향해 돌아섰다. 여시나 까졌어. 딜런이 따뜻하게 미소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라이프를 조준했다. 그 모습에 시오스는 몸을 움찔하더니 물기 어린 두 눈을 꽉 감았다. 그리고 딜런의 주머니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곡이 나오는 순간 비명을 빽질렀다. 뭐야? 딜런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니요. 물론 알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딜런이 말했다. 참. 이러나 저러나 내가 망하는 건 똑같군. 뭐라고요? 시오스가 외쳤다. 운 좋은 줄 알아. 딜런이 말했다. 웬 여잔지 남잔지 아무튼 당신 죽이는 걸 철회하겠다고 하는군. 그러니까 날 그냥 보내주겠다고요? 아직. 딜런이 말했다. 일단 내가 갈 때까지 넌 여기 앉아서 1000까지 샌다. 그러고 나서 갈 수 있어. 알겠어? 그럼요. 그럼요. 시오스가 외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거 훔쳐보다가 걸리지나 말고. 시오스는 구덩이를 마주보고 앉아 숫자를 셌다. 여전히 눈물이 그의 볼을 적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딜런의 발자국이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그는 계속 숫자를 셌다. 6, 7, 8, 9, 10. 총소리. 딜런이 무덤 앞에 섰다. 시어스의 몸뚱아리가 알아서 구덩이로 나가떨어진 참이었다. 남아있는 머리 일부도 함께 말이다.
속여서 미안하군. 딜런이 삽을 들며 말했다. 이걸 겪게 하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그들이 나를 바라본다. 그들은 기다린다. 조용한 우리 동네 교회는 일요일이면 사람이 꽉 들어찬다. 일부에 내가 전달한 설교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하지만 2부 중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할 수 없게 됐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나는 파괴의 벨트를 부여받았다. 나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두 개의 목소리. 왼쪽, 오른쪽. 지금까지 내 선택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왼쪽. 오른쪽에 앉은 모든 이가 가진 돈을 내게 만들게. 오른쪽. 왼쪽에 앉은 모든 이가 손목을 긋게 만들게. 물론 나는 왼쪽을 선택한다. 왼쪽. 모두가 탈의하게 만들게. 오른쪽.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를 죽이게 만들게. 두 목소리가 그들만의 게임을 진행할수록 선택지 역시 더 사악하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선택해야만 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선택을 따라야만 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왼쪽. 손자를 사람 선택하기. 오른쪽. 본인의 손을 자르기. 내 선택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5번째 줄에 앉은 남자를 가리켰다. 신도님, 손목을 자르셔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로 숨죽인 비명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선량한 문명인처럼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지목된 남성은 손목을 자를 용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갈린 칼을 받았다.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행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영웅처럼 칼을 높게 들어 올렸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어떠한 주저도 없었다.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칼을 내리쳤고 그의 손은 정말 부드럽게 잘려나갔다. 마치 고기 슬라이스를 통과하는 햄을 보는 것처럼. 그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대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왼쪽. 재미있었어. 오른쪽. 한 번 더 갈까? 거의 잊고 있었다. 내 왼쪽에 선
11살? 아니,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교단을 내려보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머리에는 총구가 있었고 목에 칼이 닿은 상태였다. 여자아이의 부모가 첫 줄에 앉아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둘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딸을 구하고 싶지만 간신히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거역할 수 없지. 그들도 복종해야 한다. 탈옥수 하나가 여자아이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말을 속삭이며 그녀를 달래자 아이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탈옥수가 가학적인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여자아이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왼쪽, 총으로 쏘기. 목 오른쪽, 긋기. 다른 두 탈옥수가 내 뒤에 서서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의 반응이 더 거세졌다. 왼쪽, 선택해, 목사님. 오른쪽, 쏠 거야, 그을 거야, 목사님. 제발. 왼쪽, 목사님, 당신 가슴팍에 둘은 폭탄을 잊지 말라고. 오른쪽, 빨리 선택해. 왼쪽, 쏠 거야? 아니면 그을 거야? 왼쪽 목소리가 손에 들린 기폭장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파괴의 벨트를 작동할 기폭장치. 침이 꿀꺽하고 넘어갔다.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들린다. 쏠까? 아니면 그을까? 당신이 방을 나서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멈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봐. 와이프, 형제,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 대화를 시작해서 제대로 이어가 보는 거야. 네가 그 공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들하고 말을 나누고 있어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나가기 직전에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그나저나 어제 같이 봤던 그 영화 어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장 빠르게 대답할 수 없는 거. 나는 처음 이런 시도를 한 이후로는 질문 후에 일어난 상황을 다시 만들 수가 없었어. 이에 대한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말이야.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해 줄게. 아침에 안방에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이었어. 와이프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난 막 잠에서 깬 참이었지. 볼일을 봐야 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대신 침대에 앉아서 와이프에게 그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물어봤어. 참고로 와이프는 교사거든. 와이프는 내 질문에 쭉 대답했어. 그날 오전 학교에 유명한 작가가 올 예정이라고 했지. 와이프는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 난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어.
와이프는 여전히 출근 준비 중이었지. 안방의 옆방은 우리 아들 방이었고, 나는 방을 나설 때면 꼭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와이프는 신나서 떠드는 중이었지. 그래서 그 작가가 학교에 자기 작품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 아주 작은 틈새가 남아서 안방 안을 엿볼 수 있었지. 와이프의 말을 계속 들을 생각이라 문을 아주 천천히 닫았던 건데 제기를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 와이프 말을 끝까지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말이 너무 길어지더라고. 문과 문틈 사이에 정말 작은 틈만 남았을 때 그 틈으로 나는 봤어. 서랍장으로 몸을 기울인 채 한 손은 서랍 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와이프는 멈춰 서 있었어. 마치 마네킹처럼 말이야.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와이프는 움직이지 않았어. 미동조차 없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신이 나서 혼자 조잘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그 작가랑 같이 소풍도 갈 거야. 분명히 와이프의 목소리였지만 내 두 눈으로 멈춰있는 와이프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입술도 안 움직이는 걸 확인했다고. 와이프는 오크나무로 만든 서랍장에 몸을 기울인 채 등으로 햇살을 받으며 자기 블라우스를 찾으려고 서랍장을 뒤적거리던 그 모습 그대로 굳어 있었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지. 그런데 남자도 아니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 영원 불가. 하지만 분명하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 아, 씨발. 들켜버렸네? 그때 다시 와이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이프는 서랍에서 블라우스를 꺼내더니 나를 향해 돌아보면서 말했어.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그날 이후 닫힌 문을 수없이 열어봤지만 그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다시 시도하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존재가 내 시도를 이미 꿰뚫어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계속 시도하다 보면 성공하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봐.
난 감염됐어. 내가 뭐에 감염됐을진 다들 알겠지? 뉴스에서 봤을 테니까. 세계보건기구인가 뭔가 거기에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그래, 그거 말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감염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국 감염은 돼버렸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또래 사람들과는 달리 난 정규직은 아니야. 병가를 쓸 수도 없어. 지난 1월에 발목을 접질린 바람에 병가를 다 써버렸거든. 브렛, 그 자식은 내가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어. 왜, 알잖아. 그 병에 걸렸다는 걸 이용해서 교대 근무에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지 확실히 하려고 말이야. 브렛은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청구서를 낼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물론 이게 무슨 10만 불짜리 심장마비 청구서는 아니지. 하지만 검사비가 무려 175불이란 말이야. 175불. 내가 받는 주급의 거의 절반이라고. 알아. 나도 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너도 알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진 아직도 확신이 안 서. 난 시간을 확인하고선 감기약을 들이켰어. 교대 근무 시작 전까진 45분이 남았어. 슬슬 움직여야겠네. 난 의료용 마스크를 썼어. 그리고 자가격리를 그만뒀지. 버스에 올라타자 입에서 병균이 마치 짙은 녹색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어. 내 오염된 숨결은 아기에 가득 찬 병균들을 실어 날랐지. 그래.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왜인지 내 눈에는 이러한 병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한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포식자들이 그 아이의 피부를 가로지르며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어. 이제 곧 그 아이한테서도 녹색 안개가 새어나오겠지. 난 그 아이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봤어. 그 아이의 죽음의 호흡이 감염시킬 또 다른 사람들도 상상했지. 아이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잔뜩 웃어두렴. 꼬마야.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웃어두라고. 버스에서 내리자 수천 수만 가지의 자잘한 자살 행위들이 보였어.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자기 손에 묻은 케찹을 핥으면서 병균을 질질 흘려대고 있었지.
어떤 어린 소녀는 식수대를 입에 대고 마시면서 병균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또 어떤 여자는 남편에게 키스를 하면서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듯 남편의 입속으로 병균을 집어넣고 있었지. 안개 같은 역병이 지면을 감쌌어. 숨쉬기에 딱 적합하지. 난 기침을 내뱉었고 주변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어. 안타깝네. 내가 보는 광경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자지러졌을 텐데 말이야. 출근하자마자 브렛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어. 브렛은 마치 독가스 방사기 마냥 입에서 병균을 내뿜으면서 내게 지적질을 해댔어. 내 마스크가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말이야. 난 벗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브렛은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냥 손만 씻어. 괜찮다니까. 브렛이 말했어. 난 손을 씻었어. 하지만 내 두 손은 금세 내 숨결에 닿아서 또다시 더럽혀졌어. 준비가 끝나고 교대를 시작할 즈음 건물은 마치 연기로 가득 찬 흡연실 마냥 온통 병균으로 뒤덮여 있었어. 그래, 떠날 생각도 물론 해봤지. 나도 도망칠 생각도 해봤다고. 하지만 결국 난 그러지 않았지. 도망치는 대신 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다음 희생자를 맞이했어. 어서 오세요. 버거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난 감염됐어. 날 무시하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 왔어? 조리대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말을 건넸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여보?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어. 대신 서류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지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지. 언제나처럼. 저녁 준비는? 그 말에 카운터에 놓인 타이머를 가리켰어. 미트로프가 다 익으려면 아직 20분은 남은 상태였어. 아니, 그것보다는 뭐길래 저렇게 먹음직스러워? 하고 물어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농담조로 내가 덧붙였어. 자기야, 나 오늘 좀 많이 힘들었거든?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단숨에 맥주를 들이키고 말했어. 준비 다 끝나면 불러. 알았어, 여보. 남편에게 대답했어. 저녁 다 먹으면 당신한테 줄 선물도 있어. 그러시던가.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러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어.
요즘 부쩍 저녁 식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단 말이야. 게다가 식사를 끝내면 더는 나와는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말을 안 해. 하지만 그건 괜찮았어. 저녁 준비가 끝나자 남편에게 식사하라고 알려줬어. 스프레드는 원했던 대로 천상의 맛이었지. 레몬그라스, 샬럿과 함께 구운 컬리플라워로 만들었거든. 마늘 콩피를 곁들인 구운 감자도 끝내줬어. 그리고 메인 디쉬는 나만의 레시피로 완성한 아름다운 미트로프였지. 그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야. 남편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한 채 접시도 확인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 씹는 소리 외엔 침묵뿐이었던 15분. 이윽고 나는 그 침묵을 깼어. 미트로프 어때? 맛있네. 남편은 그저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어. 근데 있잖아. 선물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미소를 머금고 물었어. 힌트 하나 줄까? 저게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로즈? 케첩이 잔뜩 묻은 고기 한 덩이를 접시로 옮겨가던 남편이 물었어. 혹시 내가 당신 생일을 까먹기라도 한 거야?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티를 내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할 대사는 이미 몇 시간이나 반복해서 연습했던 거니까. 그게 당신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아이에 관해서. 내 말에 남편은 잠시 씹는 걸 멈췄어. 항상 아빠가 되고 싶어 했지. 하지만 6개월 전, 난 임신 20개월 차에 유산했어. 병원에선 더는 임신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더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하지만 난 하고 싶어. 내가 말했어.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했잖아, 여보.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남편이 마지막 비트로프 덩어리를 입에 넣고는 말했어. 우리 사이에 더는 할 이야기가 어찌나 세게 씹었던지 그이의 치아에 금이라도 간 줄 알았어. 조심스레 딱딱한 것을 입에서 꺼낸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몸을 부르르 떨었어. 이거 혹시... 남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서 난 고개를 끄덕였지. 혹시 모자라면 냉장고에 더 있으니까 꺼내 먹어. 그건 배꼽 피어싱이었어. 그이가 불륜을 저지르던 년이 하고 다니던 거랑 똑같은 디자인.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이 입을 움켜쥐더니 지난 몇 달간 상실했던 엄청난 감정을 싣고
날 쳐다봤어. 이 미친년! 남편은 울부짖었어. 니년이 말한 선물이 이거야? 당연히 아니지. 진짜 선물은 따로 있는걸? 마침내 남편의 관심이 내게 쏠린 것에 기뻐하면서 나는 정답을 알려줬어. 그년이 임신을 했었더라고. 만약 누군가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미안해. 당신 역시 나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이겠지. 웬 개자식이 먹인 약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초 하나만 가진 채 지하 묘지에서 깨어났을 거야. 그 자식에게 당한 사람이 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많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면 그 개자식도 그리 오랜 기간 정성을 들이진 않았을 거 아냐. 그 자식 말로는 지하 묘지가 완전히 미로래. 게다가 중간중간에 함정과 덫까지 설치해놨다고 했어. 하지만 분명히 안전하게 탈출할 길이 있다고 했어. 그저 내가 그 길을 찾아낼 만큼 운이 좋아야 말이지. 하지만 난 운이 나빴어. 난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고 휴가차 여기 온 것뿐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확률은 제로에 수렴해. 하지만 누군가는 나갔으면 해. 복수를 해줬으면 하거든. 이 쪽지를 읽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돕자고. 여기 내게 스케치북과 연필이 있어. 길을 꺾을 때마다 다음에 이곳을 헤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쪽지를 남길 거야. 만약 내가 무사히 다음 길로 접어들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곳과 비슷한 쪽지를 남길 거야. 혹시 내가 무사하지 못했다면 다음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서로 도와서 빵가루를 남기다 보면 누군가는 탈출할 수 있겠지. 탈출한 사람은 부디 경찰에 신고해서 그 개자식을 찾아주길 바래. 살아서 나가지 못한 이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줘. 내 이름은 제프야. 나는 여기서 왼쪽으로 갔어. 일렁이는 촛불 아래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당신이 깨닫는 것은 그 쪽지가 스케치북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왼쪽으로 사라진 제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제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른쪽을 본다. 그곳에는 어두운 미로가 당신을 기다린다. 네, 아내를 사랑한다니까요. 이 말만 경찰에게 벌써 3번째 되풀이 중이다. 알아요. 장인 장모께서 아내를 실종 신고한 사실도 알고 아내가 몇 주 전부터 출근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먼저 실종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바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둥근 얼굴과 큰 덩치를 가진 사내는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상처요? 이거 고양이가 긁은 겁니다. 동네에 갤량이가 있거든요. 몰라요. 저는 처음 본 녀석인데 왜 다짜고짜 저를 공격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숨을 쉰다. 나는 거짓말엔 젬병이다. 저 밖에 있는 건 뭡니까? 그가 묻는다. 고개를 돌려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을 봤다. 애초에 이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뭐 말입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에게 되물었다. 저기 저 흙더미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희한하네요. 마치 저 밑에 뭘 묻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몸을 일으킨다.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권총집에 꽂힌 총 손잡이를 잡았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공포에 몸이 멈춰버렸다. 그가 유리문을 열고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갓 파낸 듯 축축한 흙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건 뭐죠? 그가 물었다. 모르죠. 말이 더듬더듬 나왔다. 아무래도 그는 나를 여태까지 본 살인자 중에 가장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거요. 저건 또 뭡니까? 그가 창고를 가리키며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다. 저 무덤 비스무리하는 거 팔 때 사용한 삽인가?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부탁? 방금 부탁한다고 한 겁니까? 그가 창고로 향했다. 거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잠잠하던 창고 안에서 갑자기 귀가 찢어지듯이 높은 비명이 들리더니 무언가 우당탕탕 하는 것이 아닌가. 심호흡했다. 손이 떨렸다. 마음을 가다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나는 창고로 들어갔다. 안이 어수선하다. 창고 벽과 바닥이 온통 피칠갑이다. 한쪽 구석에 아내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에 빛나는 것이 보인다. 그녀가 죽은 경관의 살점을 뜯을 때마다 찰박대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는 뜯어낸 살점을 씹지도 않고 삼켜버린다. 심지어 찢긴 옷까지. 아무래도 많이 배고픈 모양이었다. 아내는 먹던 것을 그만두고 노란 두 눈을 내게 고정하더니 아직 뜨거운 김을 내뿜는 주둥이로 내 냄새를 맡으러 내게 다가왔다. 내게 가까이 온 아내는 애정을 듬뿍 담아
그 큰 얼굴을 비벼대며 내게 말라붙어버린 갈색 혈흔을 묻혔다. 그리고 거대한 발로 내 주변을 휘감고 탱탱하게 팽창한 얇은 몸을 내게 밀착했다. 헛간 냄새를 품은 아내의 거친 털이 내 얼굴을 스쳤다. 아내는 가냘프게 울더니 내 팔을 그녀에게 둘렀다. 벌써 일주일째다. 이제 아내가 두렵지 않다. 아내의 발에 달린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내 등에 닿았지만 날 핥히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안다. 인디애나주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 그만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장점이라면 편도로만 30분 걸리는 마트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거다. 단점이 있다면 주변에 버려진 우물이 많은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였다. 며칠 전에도 대학을 마치고 잠깐 엄마랑 지내려고 왔다가 하나 발견했다. 엄마 소유의 부지 내에서 조깅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니 높게 자란 잡초 사이에 우물 하나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충격적이게도 아이의 울음은 그 안에서 들려왔다. 누구 있어요? 좁고 어두운 우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혹시 그 안에 빠졌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실수로 빠졌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겁에 질린 어린 목소리가 애원했다. 순간 이웃에 사는 대네 집에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 아이를 본 게 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기 직전이었으니까. 너무 캄캄하고 무서워요. 아이의 절규가 우물벽을 따라 간헐적으로 울렸다. 이미 말라버린 오래된 우물은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너 댄 아저씨 아들이구나. 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다친 데는 없니?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훌쩍이며 대답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최악의 상황이 염려되기 시작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람을 불러올게. 아이에게 외쳤다.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대신 문자를 남겼다. 댄 아저씨 아들이 부지 끄트머리 우물에 빠졌어요. 핸드폰 빛으로 우물 속을 비추자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인 작은 아이가 겨우 보였다. 아이는 아주 마르고 약해 보였는데 몸을 웅숭 숭구리고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꺼낼까 고민하던 중 엄마의 답장이 도착했다. 댄? 저 이웃집 댄 있잖아요. 그 집 아들이 위험해요. 무슨 소리니? 댄 아들 브라이언은 실종됐어? 네? 우물에서 브라이언을 찾았어요. 다친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순간 엄마가 창고에 보관하는 다용도 밧줄이 생각났다. 저 금방 올게. 나는 아이에게 말한 다음 집으로 달려가
밧줄로 아이가 들어갈 정도의 올가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물로 돌아와서 밧줄을 고정할 곳을 찾다가 근처에 꽤 튼튼해 보이는 나무를 찾았다. 됐다. 내가 밧줄 던져줄 테니까 끝에 달린 고리를 몸에 걸어. 내가 꺼내줄게. 나는 아이에게 설명했다. 밧줄 끝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올라왔다는 게 놀라웠다. 그 순간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브라이언은 실종된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걔는 그 직후에 이사했어. 말도 안 되게 긴 손가락이 우물 가장자리를 잡는 게 보였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우물 속에 있었고 그를 죽인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나와버렸다. 데이지는 보내야 해. 또다시 홀로 맞이하는 밤. 쓸쓸히 앉아있던 중 이제는 다 뒤엎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 이건 내가 꿈꿔온 삶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제프를 사랑했고 데이지는 그의 전부였기에 나 역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진심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데이지는 경계심이 많은 아이였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제프가 원했던 만큼 그 아이와 가까워질 순 없었다. 책을 읽어주려고 데이지 방에 들어간 제프가 방 밖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더니 내게 말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 우린 알고 있었다. 그럼 제프도 아이와 함께 잠들어 버릴 테고 나는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애초에 이렇게 살자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아마도 아이가 사라지면 제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무도 그리워하겠지. 하지만 언젠간 그리움을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아이라는 짐 없이 둘만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데이지의 천식 흡입기를 사느라 제프가 죽어라고 일할 필요도 없었다. 내게 남은 길은 오직 이것뿐이야. 이제 그 애는 나만으로도 만족할 거야. 아이를 죽이진 않을 거다. 난 그런 괴물이 아니다. 그저 전화 한 통이면 된다. 대포폰과 필요한 몇 가지를 미리 준비했다. 다음날 데이지의 주스에 독한 감기 시럽을 탔다. 소란이 생겨도 아이가 깨지 않아야 하니까. 데이지는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지만 착한 아이답게 내 말에 따라 주스를 모두 마셨다. 데이지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제프의 말에 나는 아이가 그저 피곤한 것뿐이라고 달랬다. 아주 잠시나마 계획을 취소할 생각도 했지만
비로소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게 아련하게 보이는 걸. 데이지가 잠들고 제프가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후 나는 몽고메리 공원으로 갈채비를 마쳤다. 이 시간대면 공원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담요로 잠든 데이지를 돌돌 말아서 차 안에 실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가본 공원이었지만 실수 방지 차원에서 머릿속으로 길을 수없이 되뇌었다. 농장 입구를 따라 반쯤 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데이지는 여전히 잠든 상태였지만 호흡이 이상했다. 아이의 천식 호흡기를 깜빡해버렸다. 급한 건 아니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다. 차에 시동을 켜둔 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내부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감지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생각인 거지? 어딜 가는 거고?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나는 제프의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목에 걸린 줄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제프가 줄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시발년, 네가 날 배신해. 제프, 제발 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데이지의 친부모가 떠올랐다. 전국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나 역시 두 사람의 슬픈 얼굴을 뉴스에서 숱하게 지켜봤다. 그 두 사람은 지금 내 연락을 받고 몽고메리 공원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겠지. 딸아이를, 데이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반적인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아마 마침내 미친 게 틀림없어. 내 아내 배아는 출산 중에 죽었어. 그녀는 우아하고 재미있고 지적이고 완고하기까지 했지. 그런 그녀를 난 잃게 됐지만 대신 그녀는 내게 딸아이를 남겨줬어. 내 딸 샘.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진실되고 완벽하게 순수한 내 소중한 아내를 앗아갔다는 이유로 난 샘을 미워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지. 그녀가, 배아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배아는 우리의 하나뿐인 딸이
증오로 망쳐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이야기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야.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 내 딸은 늘 활기가 넘쳤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창틀을 넘어다니곤 해서 항상 타가소를 망가뜨렸지. 딸아이의 6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섰는데 덕분에 신이 나서 사람들 사이를 쏘다니는 샘을 겨우 따라다니고 있었고, 샘은 종종 사람들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아빠! 얼른 와!" 라고 소리치며 보챘어. 난 샘을 돕진 못했지만 분명 사랑했어. 샘을 쫓아가려고 했어. 정말로. 샘은 도로로 뛰어드느라 날 보지 못했고, 그때 그 버스는 멈출 시간이 없었어. 기분 나쁜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침묵에 빠졌어. 난 부서진 샘의 형체를 안아들었고 너무 망연자실해서 울지조차 못했어.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따뜻한 피가 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그 느낌뿐이었어. 그 충격 속에서 난 그저 내 청바지를 어떻게 빨아야 되지? 그딴 생각밖에 하나도 안 들더라고. 끔찍하게 들린다는 걸 알아. 하지만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찢어 발겨지게 되면 그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사고가 나고서 그 다음 주는 기억이 희미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나 친척들, 오열 소리 속에 문을 여닫는 소리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따위가 조금 기억날 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딸의 장례식에 참여했어. 옷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것이 새까만 검은색이었지. 난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었고 그저 죽은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듯 움직이기만 했어. 모두들 샘이 얼마나 완벽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천사 같은 소녀였는지를 내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마치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가졌었는지 몰랐었던 것처럼.
그때 한 남자가 내게 걸어와서 내 손에 큰 가죽 커버의 책을 쥐어줬어. 그때만 해도 난 그가 샘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명이고 샘과 친구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모은 사진첩을 내게 주었다고 생각했어. 난 너무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 남자의 차가운 손에 대해서나 그가 내 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 한 달 동안 난 나 스스로를 잃고 살았어. 홀로 남겨진 텅 빈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낡은 상자들만 쳐다보고 있었지. 이젠 울 힘조차 없었어. 그때 내 여동생이 내 손을 잡으면서 이제 내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줬어.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고 날 좌절과 우울감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달래주었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가 삶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엔 충분했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책을 펼쳤어. 샘이 나에게 준 모든 기쁨을 기억하고 샘이 없는 불행한 삶에 적응하는 것을 준비할 생각이었지. 그 책은 내 딸의 성장 과정의 폴라로이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 내 미간에 약간의 주름이 잡혔지. 사진들은 꽤 거리가 있는 곳에서 약간 흐리게 찍혀 있었고 내 모습이 찍힌 사진도 꽤 있었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설명이 있기를 바랬어. 난 그 남자가 어떻게 이 사진들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면서 페이지를 넘겼지. 사진들은 점점 딸아이의 6번째 생일에 가까워졌어. 샘의 5번째 생일 때 작은 자전거를 선물해준 날과 그 자전거를 타다가 샘의 무릎이 까진 사진까지 볼 수 있었어. 사진첩의 페이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었지만 그 이후에 있을 페이지는 당연히 텅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있던 사진은 샘이 정말 좋아하던 분홍색 우비와 샘의 어깨에 얹어진 내 손. 이건 샘의 6번째 생일. 영화를 보러 가기 직전에 그날이었어. 사고가 났을 때의 사진은 없었어. 대신 이 사진첩 속에서는 샘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 7번째 생일의 사진엔 내가 샘과 함께 정원에 있었는데 아주 큰 캔버스에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칠해져 있었어. 샘의 7번째 생일. 강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에 사진첩을 쾅 하고 덮었어. 그리곤 사진첩의 가죽 커버를 응시하며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 아마 이건 어떤 미친놈이
날 놀리려고 포토샵으로 장난질을 한 것이 분명해. 아니, 그러길 바랬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딴 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 어금니를 꽉 꿰물면서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나머지 사진첩의 내용을 계속 보기로 결정했어. 사진은 쌤이 전니가 빠지는 모습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까지 다 달았어. 난 점점 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무언가를 깨달았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점점 더 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녀가 잘할수록 더 가까이, 더 과감하게 사진은 점점 더 가까이에서 찍혀지고 있었어. 쌤은 놀랄 만큼 아름답게 컸어. 10대가 됐을 때의 곱슬머리와 그 미소는 마치 쌤의 엄마 같았어. 나 역시 나이를 좀 더 먹었지만 사진첩 속에서는 점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지. 쌤의 16번째 사진은 뭔가 좀 이상했어. 쌤의 친구들이 소풍을 나와 밖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는데 뒤쪽에 누군가 있었어. 공원의 덤불 근처에서 어떤 검은 형상이 서 있었어. 잔디밭에 그림자가 없었다면 아마 몰랐을 거야. 난 잠시 등을 기대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 너무 이상하잖아. 난 지금 내 딸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있잖아.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 그 검은 형상은 점점 더 자주 사진 속에 나타났어. 이젠 거의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지. 사진은 점점 18번째 생일에 가까워졌어. 각 생일 때마다 폴라로이드 사진 아래쪽에 몇 번째 해인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지. 샘은 이제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장소에 있었어. 사진 속에서 샘은 불빛이 흐릿한 어떤 집 안에 있었어. 그리고 무척이나 이상한 자세로 바닥에 누워서 공포에 질려 있었지. 마치 옛날 여왕이나 바닥 청소를 하는 가정부의 복장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 검은 형상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어. 그 형상의 다리나 팔 따위가 모든 사진 속에 있었지. 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모든 사진 속에서 샘의 얼굴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 이 사진들을 보면서 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 샘의 얼굴은 곱게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한층 더 야이고 아파 보였어.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 고통스러웠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내 딸,
고통을 참아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 그리고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진첩을 거칠게 덮었어. 내가 본 마지막 사진은 18번째 생일 사진이었어.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는 이렇게 휘갈겨 써 있었지. 마침내 샘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울고 있었어.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에는 사과가 물려 있었어.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마치 나더러 도와달라며 애원하는 것 같았지.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어. 사진첩을 덮고 방을 뛰쳐나가 몸부림치며 울었어. 난 경찰을 부를 수도 없었어. 샘은 6살 때 죽었으니까. 여전히 날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내가 봤던 사진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도 그 사진첩에는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당신은 밤의 괴물인가요? 그렇단다 얘야. 그렇군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제 창문에 얼굴 자꾸 들이밀지 말아주실래요? 무섭거든요. 미안하구나. 조금 물러서마. 이제 괜찮니? 네, 고마워요. 전 그냥 이제 악몽을 그만 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오늘 밤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찾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제게만 오신 거예요? 너뿐이란다. 아, 그렇군요. 요즘엔 왜 찾아오시지 않았던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곳에서 바쁘셨어요? 그렇단다 얘야.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하고 많은 아이들을 봐야 해. 내 노선에 있는 건 너만이 아니야. 노선? 그게 뭐죠? 내 노선, 내 경로.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영역. 아, 알겠어요. 그런데 밤의 괴물님, 당신이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다른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나요? 아,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럼 너는 왜 날 두려워하지 않니? 왜냐면 이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당신이 절 해치는 것도 아니고요. 저랑 대화도 하고 그냥 친구 같아요. 제 주변엔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 그건 누군가를 신뢰할 근거가 되지 못해. 괴물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는 친절을 가정할 수 있어. 네 호의를 얻은 후 급습하기 위해서 말이야. 넌 날 정말로 아는 게 아닐 텐데. 안 그런가? 네가 본 건 내 얼굴뿐이지. 어둡지 않은 시간, 내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 나와 식사라도 한 번 한 적 있나?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겠지. 내가 들렸니, 얘야? 뭐 알겠어요. 그런 식이군요. 그렇지만 전 당신을 믿는 게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여기선 친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기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절 잡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절 잡아먹을 건가요? 아니, 얘야. 넌 먹는 자가 아니야. 네? 그럼 당신은 뭔가요? 밤의 괴물님? 난 방해하는 자. 네? 방해하는 자요? 널 바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지. 먹는 자들이 네 친구들을 방문하는 동안 안녕?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너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단다. 너는 손 위에 작은 거북이를 올려놓고 있었지. 너는 계속해서 그걸 미켈란젤로라고 불렀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영화 닌자 거북이에서 따온 이름 같았어. 너는 너의 긴 갈색 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고 땅 위에 거북을 내려놓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 너는 그것이 잔디 위를 뒤뚱거리며 기어가는 것을 볼 생각에 신난 것처럼 보였어. 그 모습은 나에게 내 고양이와 너 정도의 나이 때 내가 그와 어떻게 놀아줬던가를 떠올리게 했어. 나는 너의 모든 유년기를 내 작은 창문을 통해 지켜봤어. 네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네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네가 처음으로 사귄 진짜 친구 브렌다, 네가 처음 중학교에 갔을 때와 그때 입었던 귀여운 교복, 처음으로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해 집에 들고 왔던 세포 모양의 트로피. 너는 정말로 행복한 소녀였지. 그리고 나는 네가 조금 더 자라는 것도 봤어.
너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지. 네 키는 커지고 네 몸은 더욱 가늘어졌어. 너의 얼굴은 전에 없이 아름다워졌지. 나는 너를 향한 다른 이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 너를 향한 소녀들의 질투 어린 시선, 젊은 청년들의 희번덕거리는 눈길. 이 모든 변화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동안 나는 내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 나는 더 나이를 먹었고 더 약해졌어. 환멸을 느끼고 상처 입었지.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마저 상실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이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너의 삶이었어. 나는 너의 하루를 통해 내 하루를 살았어. 너를 지켜보는 것에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지. 너는 네가 그토록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나쁜 생각으로부터, 나쁜 하루로부터, 그리고 내가 겪는 그 모든 고통들로부터 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나는 한 젊고 잘생긴 청년이 빨간 컨버터블을 타고 너를 데리러 왔던 날을 기억해. 너의 어머니는 그를 탐탁찮아 했지만 별다른 수는 없었지. 너는 언제부턴가 너의 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 한여름의 들꽃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너는 떠났어. 너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어. 솜으로 채워진 곰인형과 반쯤 먹고 남은 솜사탕을 들고 있었지. 나는 네가 놀이동산에 갔다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네가 탔을 모든 놀이기구들과 네가 겪었을 모든 즐거움들을 상상했지. 너의 첫 번째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나는 무척 기뻤어. 그리곤 그 마법 같은 키스가 이어졌어. 네 뺨이 어찌나 붉어졌던지. 나는 그걸 본 즉시 내가 너의 첫 키스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단다. 나는 눈을 감고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했어. 순간적으로 나는 그 예쁜 드레스를 입고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뱃속에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과 함께 키스를 하고 있는 소녀가 나였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다시 나는 너를 위해 기뻐했어. 나는 나에게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나는 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 곁으로 가 말을 걸 수 없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어. 네가 나의 창문에 대해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다 어느 한날 나는 그가 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 나와 같이 사는 그 남자. 그가 너를 알아채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가 너와 같이 예쁜 소녀들이 그처럼 함부로 다리를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어. 그가 너의 다리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네가 그의 다음 트로피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 나는 그로부터 널 지켜야만 했어.
내가 너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나는 네가 나처럼 변하도록 둘 수 없었어.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그가 왜 그토록 나를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지. 대부분의 다른 소녀들은 왔다가 떠나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리고 아직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이 아래에 남겨두고 있어. 아마 내 생각에 그는 내 안에 여전히 빛이 남아있다는 걸 봤던 것 같아. 왜냐면 나에게는 네가 있었거든. 다른 모든 소녀들은 그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 그가 내 눈앞에서 그의 기술을 뽐내며 잔인하게 그녀들을 살해하기 전 그 한참 전부터 그녀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어. 하지만 난 아니었어. 너는 나를 살아가게 했어. 나에게는 나만의 작은 창문이 있었거든.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하실의 벽, 저 위에 있는 작은 틈. 그래서 그는 내가 언제까지 이 빛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나를 살려뒀던 거야. 이건 아주 길고 괴로운 게임이었어. 네 덕분에 내가 이길 수 있었던.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너를 본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았지. 그가 너에게 그 괴물 같은 손을 들이웠을 때 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나에게 남은 힘이 얼마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끌어모아 그에 대한 마지막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켰어. 나는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왜냐면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해냈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용기를 끌어모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이곳으로부터 영영 벗어나기 위해 세운 그 모든 계획을 거쳐왔다는 거니까. 나는 그가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 거야.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찾아오겠지. 나는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노려 온 힘을 다해 그를 걷어찰 거야. 내 온 힘을 다해.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열쇠를 빼앗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달려서 너희 집 우편함에 이 편지를 넣어둘 거야. 그가 나를 쫓아올 거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의해 잡히게 될 거야. 나는 아주 약하거든. 달고 달았지. 내 몸뚱아리엔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그럴 경우에 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어느 누구라도 나를 보거나 듣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없어. 이 거리는 너무 적막하거든. 너만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야. 하지만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내 역할을 다 한 거고 넌 안전해질 거란 걸 알아. 괴물은 실제해. 이 괴물의 이름은 라이언 모어하우스야. 그는 네 앞집에 사는 이웃이지.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 시간에 대한 감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아마 지금쯤 내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었을 거야. 그가 나를 처음 이곳에 데려왔을 때 나는 15살이었어. 내 부모님들은 나를 찾으려 했겠지. 그들에겐 나에 대해 말하지 말아줘. 그들이 내가 그로부터 당했던 고문들에 대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아. 이렇게 무너져 내린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네가 그를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래. 그의 악한 본성과 타락한 영혼은 철장 안에 가둬야만 멈출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지하실의 벽 안에 매달려 있는 몸뚱아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나는 냄새와 함께 생활하도록 길들여졌지만 아마 그들은 지하로 내려오는 두 번째 계단에서부터 그 냄새를 알아차릴 거야. 이 아래 내 방 벽 안에는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잠들어 있어. 그들에게 그녀들을 섬세히 다뤄달라고 말해줘. 그들은 모두 좋은 소녀들이었어. 그들은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어. 무엇보다도 나는 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오직 너만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한 유일한 힘이었어. 너는 내 빛이었어. 그리고 지금 네 덕분에 나는 탈출하고 있어. 이 끔찍한 방으로부터 탈출하고 이 끔찍한 삶으로부터 탈출해. 비록 그것이 결국엔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도 사랑을 담아 네가 자라는 것을 지켜봐온 소녀로부터. 우리는 우리 집 우편함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길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을 수색했고 5일여간의 수색 끝에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15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우리 딸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 미스테리한 낯선이 덕분에 그의 계획은 차단되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편지를 적은 소녀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는 채로 이 모든 것을 해냈기를 바라지만 슬프게도 라이언 모어하우스 역시 실종 상태에 있는 것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지하실 벽에서 작은 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우리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봐왔을 아주 작은 틈을.